오늘은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최사장 지음, 외일복 출판인데요. 자, 그러면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 부분입니다. 역사에서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사는 이 시간에서 출발한다. 역사는 시간에서 출발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쌓기 위해 떠나는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할 때에 여행 스타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배낭 여행 스타일인지 또 뭐 이제 이런 여행, 어떤 휴양지로 떠나는 여행인지 스타일을 알고 떠나야지 바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여행 스타일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가? 시간이 무엇인가? 이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은 뭐 흘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뭐 흘러가는 것이죠 하지만은 시간이 뭐 물결처럼 이렇게 뭐 흘러가는 것 같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은 새 것은 점점 낡아지고 또 우리 몸도 이렇게 늙어가고 있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우리가 첫 번째 관점은 어쨌든 간에 막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간다는 관점이죠. 하나의 방향으로. 시간은 그러니까 과거를 거쳐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이렇게 향해 가는 것이죠. 그 방향은 항상 변하는 것이 일정하죠. 일정.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탁자 위에 이렇게 유리컵이 놓여 있다고 봅시다. 탁자 위에 유리컵이 놓여. 근데 실수로 이 유리컵을 떨어뜨렸어요. 유리컵이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유리컵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상태를 A라고 하고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B라고 한다면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컵의 상태는 항상 A에서 B로만 향하지 절대 B에서 A로 향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깨진 유리컵을 치우려고 빗자루를 들고 막 돌아왔을 때 유리컵 조각들이 다시 탁자 위에 막 올라가서 스스로 뭐 붙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죠. 이렇듯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가고 절대 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 이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은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의 토대가 됩니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 즉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전진한다는 관점을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직선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에 대비되는 시간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 막 지하철역을 막 빠져나와 가지고 회사에 도착해서 한숨을 돌리면 곧
즐거운 점심시간이 찾아오죠. 점심을 먹고 지루한 오후 일과를 보내고 나면 막 이 해방되어 가지고 저녁 시간이 되죠. 그래서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제 상사 눈치 보며 일거리 좀 만지작거리다가 퇴근해서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오지 않기만을 바랐던 또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이 다시 찾아오죠.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지나서 다시 아침이 되죠. 시간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돌아온다고 느끼죠. 하루뿐만이 아닙니다.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계절도 그러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직선적 시간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겠죠.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겠지만 그 봄은 새로운 봄이지 예전의 봄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요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 출근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봄옷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게 패턴이 이런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죠. 다가오는 내일은 뭐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뭐 새로운 내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되돌아오길 반복한다는 관점을 원형적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원형적 시간관.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시간에 대한 커다란 두 입장이 있는데 시간이 직선적이라는 입장과 시간이 원형적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자, 이런 그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실제로 이 서양과 동양의 시간관을 형성을 했어요. 직선적 시간관은 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고 원형적 시간관은 동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직선적 시간관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음에 이른 후 영원한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은 과거로의 후퇴가 없이 영원히 이제 계속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동양의 그 윤회 사상은 원형적 시간관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 후 중간 상태인 바르도를 지나 다시 탄생을 한다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삶도 이제 반복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런 시간관의 차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우선 직선적 시간관은 역사는 끝없이 발전해 간다는 진보적인 역사관을 낳습니다. 진보적인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직선적 시간관처럼 과거로의 회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며 그 나아가는 것은 어제보다 변화된 오늘이고 오늘보다 변화된 내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삐삐를 차고 다녔죠.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에 폴더폰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죠. 이렇게 기술과 문명은 후퇴하지 않고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 스마트폰 다음에 또 삐삐가 뭐 다시 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인류의 이 점진적 발전과 진보에 대한 낙관이 진보적 역사관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서구 사상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원형적 시간관은 역사가 큰 틀에서 반복된다는 순환적 역사관을 낳습니다. 순환적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발전과 진보를 지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발전과 이 퇴보를 이제 반복합니다. 이것이 동양적 역사관의 특징입니다. 동양에서의 혁명이 언제나 왕의 성씨가 바뀌는 역성혁명일 뿐 백성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순환적 역사관이 구시대의 산물인 것만은 아닙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에게 이 순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제는 삐삐, 오늘은 핸드폰, 내일은 스마트폰인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죠. 과연 이제 우리가 우리 나라를 보면은 이 고려 시대의 사람들보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몸에 뭐 우리가 옷을 입고 뭐 또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발전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뭐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반드시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아닌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즉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시간관에서 파생된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진보적 역사관과 이 순환적 역사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 굵고 짧은 여정을 앞에 두고 이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본 이유는 시간에서 파생된 역사관의 이 두 가지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진보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 이 두 역사관 중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틀은 이제 진보적 역사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역사는 발생한 사건들의 단순 나열을 넘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생산 수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성, 이런 제목입니다.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한번 이제 마음을 또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웃고 시작.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웃으면은 이 건강에도 좋아지고 마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박수 치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잠깐만 웃어볼까요?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좋습니다. 이제 웃고 나니까 마음이 또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되니까 다시 한번 다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죠. 인류의 역사를 5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봅시다. 원시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이렇게 이제 6가지 원시,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이렇게 5개의 시대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근데 이제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현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이 현대만 이름이 없는 것은 특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원시를 이제 원시 공산사회, 이제 고대는 이 노예제 사회, 중세는 봉건제 사회, 근대는 자본주의 사회, 현대는 뭐 현대고, 현대 사회의 전체적인 특징은 우리가 미래에 아직 미완이기 때문에 미래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5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이게 공산주의 혁명가로 알려진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에서 기인합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역사가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를 지나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내적 모순으로 붕괴된 이후에는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는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예견은 빗나간 것처럼 보이죠. 공산주의라 부를 수 있는 사회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서 이 미국의 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에 져서 역사의 종말에서 역사가 끝났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의 역사의 종말은 뭐 대재앙이나 휴거나 묵시론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종말이 의미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붕괴를 경험한 현대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갖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는 끝난 것 같다. 자본주의에서 말이죠.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유연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수정하고 변형하며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는 정말 끝난 것일까요? 자본주의는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나마 인간이 찾아낸 최선의 경제 체제일까요? 이 문제는 이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고 지금부터는 5단계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원시 사회,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사회를 이렇게 묶어서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근대와 현대를 또 묶어서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우선 이제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는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공장은 생산수단이고 공장에서 만들어내지는 빵은 생산물이죠. 예를 들어 보면 트랙터는 생산수단이고 트랙터에 의해 생산되는 쌀은 생산물이죠. 도대체 이런 구분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기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에게 죽자 살자 매달리는 두 여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두 여성 모두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조건이며 또한 기쁘게도 둘 다 부유해요. 차이가 있다면 A 여성은 1억 원 규모의 빵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B 여성은 1억 원 정도의 빵을 소유하고 있어요. 평생 이제 배고플 걱정은 없겠죠. 사람을 선택하는데 경제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번 선택을 해볼까? 당신이라면 어떤 여성을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하는 편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장을 소유한 A가 더 안정된 경제력을 가진 것 같죠. 왜 그래요? 같은 1억 원이라도 A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것이고 B는 생산물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산 수단과 생산물을 합해서 이 부라고 하지만은 같은 부라도 생산물은 소비되는 반면에 생산 수단은 생산물을 끝없이 생산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진 것이고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부터 근대 사회까지의 역사를 구분하는데 생산 수단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누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권력의 이동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생산 수단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만 고려하는 것은 생산 수단의 의미를 반만 이해하는 것이지만 생산 수단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뒤에서 차차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 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공장, 농장 같은 것입니다. 생산물은 생산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품이죠. 이런 물품을 재화와 서비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면 재화, 눈에 안 보이면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이 생산수단이라면은 다음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은 이 자본주의의 특성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성.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갖는 모습으로서 공급량이 언제나 수요량보다 많다는 특징입니다. 여기서의 공급은 시장에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수요는 그러한 생산물을 사려는 욕구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생산해 마트에 제공하는 것이 공급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마트에서 우유를 구입하려 하거나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수요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량은 과다하지만은 수요량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산업화를 통해 발전한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는 것은 근대와 현대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대와 현대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정리해보면요, 우리는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원시부터 근대까지, 그 다음에 근대부터 현대까지. 각각의 시대는 원시부터 근대까지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근대부터 현대까지는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해서 설명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시 그러면 공산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시 공산사회. 어느 날 이 생산 수단이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 봅시다. 타임머신을, 재밌겠죠?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붕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야, 다시 한번 우리 신나게 한번 웃고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박수 치면서 자, 힘이 나죠? 자, 힘을 냅시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이제 뭐 어제, 아니 한 달 전으로, 한 세기 전으로, 아니 수백 년 전으로, 수천 년 전으로, 원시, 자, 이제 갑니다. 원시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원시 시대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원시인 A와 B가 살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요. 원시인 A가 B가. 이 두 원시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함께 물고기도 잡아먹고 과일도 따먹고 풀뿌리도 캐 먹으면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가끔 고기가 먹고 싶어질 때면은 A와 B는 협력해서 맘모스도 잡아먹습니다. A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맘모스를 유인하면 내가 뒤에서 엄호하겠다. B가 맘모스를 절벽으로 유인해서 맘모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둘은 평등하게 맘모스를 나누어 먹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이 공산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사회는 원시공산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공산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평화롭게 공존해 오던 A와 B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성격이 깔끔한 A는 평소에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취미가 있었어요. 동물뼈는 동물뼈대로, 과일 껍질은 과일 껍질 따로, 씨앗은 씨앗 따로. 그러던 중 A와 B는 씨앗만 버린 곳에서 싹이 난 것을 발견했어요. 인간이 식물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농업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농업혁명.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위험한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며 그 결실로 삶을 유지하면 되었어요. 수렵과 채집으로 살던 때와는 생활 방식이 크게 변했어요. 낮에는 밭에 나가서 노동을 했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면서 살림살이는 다양하고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A와 B는 평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 노동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생산물의 차이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이면 함께 배가 배고프고 풍년이면 함께 배가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며 돌을 골라내던 A는 밭에서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어요. 힘을 다해서 바위를 들어 밭 밖으로 뒤뚱뒤뚱 들고 나가던 중 그만 바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 바위에서 돌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을 발견했어요. 우연히도 한쪽 면이 날카롭게 깨져나간 돌 조각이었어요. A는 고심하다가 이것을 농사에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미쳤고 실제로 풀을 베는 데 사용해 보아서 효과는 아주 좋았어요. 보통 하루쯤 걸렸던 밭고랑 메기가 돌 조각을 사용하니까 반나절로 충분했어요. 가을이 되고 돌 조각을 농사에 사용하기 시작한 A는 그렇지 못한 B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며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입니다. 생산수단과 생산물. 돌 조각은 곡물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이 됩니다. 생산수단. 그리고 곡물은 돌 조각이라는 생산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물이 되죠.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은 부와 재산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사실 돌 조각을 농사에 이용한 것이나 그로 인해 곡식을 더 많이 생산해낸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더 배불리 먹고 편하게 생활하게 된 것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다만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곡식 생산량의 차이가 커지면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행히 아직 돌 조각은 독점하기 어려운 생산수단입니다. B도 구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B는 아직 A가 돌 조각이라는 최첨단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A와 B의 사회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제 A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B의 창고 안은 그 곡식이 별로 없었어요. 겨울이 오고 A와 B는 자신이 모아둔 곡식으로 겨울을 났어요. 그리고 봄이 되었어요. 보리를 수확하는 초여름이 되기 전까지 B는 굶주린 배로 보릿고개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3일째 밥을 굶고 난 후 A와 함께 풀뿌리나 캐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B는 A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A는 아직도 배불리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까? A의 창고에는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충분히 남아 있었어요. B가 말했어요. 여보게, A,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그래요.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내가 맘모서도 유인하고 그랬었잖아. 말 나온 김에 옛 우정을 생각해서 곡식 좀 나누어 먹자구나. A는 B와 함께 도우며 생활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요. A가 말했어요. 그래, 그때는 참 즐거웠지. 여기 곡식이 있네. 그런데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니 화장실 청소나 좀 부탁하네. 이 지시 관계가 발생했어요. 지시 관계가. 이제 A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B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겉보기에 별로 다를 바 없는 A가 B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A가 가진 생산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의 생산물은 어디서 왔어요? A가 가진 생산수단에서 왔어요.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게 되죠. 재미있는 일이죠.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단순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비물질적인 사회적인 관계로서의 권력 관계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슬프게도 아름다웠던 원시 공산사회는 이렇게 막을 내려요. 함께 일하고 동일하게 나누었던 평등한 관계는
이제 생산 수단의 발생과 함께 무너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슬픈 일도 아니죠.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량이 증가해서 풍요로워진 것이니까요. B의 입장에서 보면 굶어 죽느니 A의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배불리 먹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판단은 뒤로 미루고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수단과 생산물. 하나를 더 기억한다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렇게 권력, 이것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수단과 생산물, 또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력, 이렇게 함께 오늘 책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하고, 그러면 웃음 다같이 한번 다시 한번 신나게 웃고, 오늘 책 나눔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을 기약해서 다 같이 함께 신나게 한번 박수 치면서 웃읍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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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